오늘은 오말순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줌마, 순대국 하나 포장돼요? 오말순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밥 냄비를 휘젓는다. 새벽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재래시장 구석 국밥집 불을 켠 지 30년이 넘었다. 손님은 하루 평균 20명, 요즘은 10명도 드물다. 하지만 그걸로 딸 하나 키워냈다. 혼자서. 남편은 수진 3살 때 도망갔다. 그날도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새벽이었다. 말수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특히 딸 수진. 아기 때부터 폐렴에 약하던 수진을 위해 말수는 손수건 한 장도 삶아 말려 입에 넣어줬고 고3 시절에는 과일 하나 입에 넣지 않고 과외비를 마련했다. 새벽 시장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일하다가 겨우 학원비를 냈다. 하지만 수지는 그런 엄마의 그림자를 점점 창피해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런 냄새나? 다른 애들 엄마는 예쁘게 화장도 하고 다니는데. 중학교 시절 딸의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말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하얗게 질린 채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떨어뜨렸던 기억이 난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수지는 혼자 사진을 찍었다. 엄마가 입고 간 재래시장에서 입던 패딩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엄마, 다음엔 그냥 오지 마. 나 혼자 올게. 그 한마디에 말수는 졸업식장 문 앞에서 돌아섰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모여있는 운동장을 뒤로 하고 혼자 비닐봉지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그렇게 멀 줄은 몰랐다. 말순의 인생에서 나는 없었다. 늘 딸이 먼저였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본인을 지운 채 살아왔다. 매일 국물에 손대이고 허리 휘어지는 장사였지만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래도 살만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 그 딸이 말했다. 엄마, 이제 나도 내 삶이 있어. 엄마 인생까지 책임 못 져. 말수는 멍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 딸 수지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 사위는 공무원.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말순의 방문은 환영받지 못했다. 그날도 그냥 감기 몸살이었다. 허리가 아파 잠시 병원에 들렀다가 딸 집에 갔는데 수지는 대뜸 말했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와? 요즘 애들은 다 약속하고 보는 거야. 약속. 가족이 약속을 해야 만날 수 있는 시대인가.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돌아섰다. 그날 밤 말수는 좁은 반지하 원룸에서 딸의 유치원 발표회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때만 해도 둘이 손잡고 노래를 부르던 시절. 세상 전부가 그 아이 하나뿐이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말수는 병원비가 없어 통증 주사를 미루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밀리는 월세에 벌벌 떨고 있었다. 딸에게 손 벌리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존재감의 조각을 다시 붙들려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하지만 딸은 그 손을 외면했다. 그날 이후 말수는 자기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말수나, 넌 지금까지 누구 위해 살아왔니? 한 번이라도 진짜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있었니? 30년 동안 일한 가게도 매일 반복되는 국밥도 이제 그녀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손님도 줄고 몸도 고장났고 마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결국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가게 문을 닫았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딸에게도. 다음 날 아침 시장 상인들이 건넨 한마디. 오 여사님, 오늘 안 나오셨어? 무슨 일 있으신가? 그제야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의식했다. 하지만 말수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오말수는 손에 가죽 장갑을 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 구부정한 자세였지만 오늘만큼은 꼿꼿이 앉아 있어야 했다. 딸 수진의 상견례 날. 백화점에서 2시간 넘게 고른 진청색 원피스에 평생 처음으로 발랄한 컬러 립스틱도 발랐다. 평소엔 꿈도 못 꾸던 메이크업샵도 다녀왔다. 돈이 아깝지 않았다. 오늘은 말순 인생의 결실이자 딸 인생의 시작이니까. 그러나 그 순간 딸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오늘은 조용히만 계셔.
괜히 나서지 말고. 왜? 시댁 쪽이 좀 깐깐하셔. 엄마가 시장에서 일했던 거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 말수는 그 말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다. 그 굳이 말할 필요 없는 삶이 그녀의 전부였는데. 상견례 장소는 강남 고급 한정식집. 예약자 이름은 정아진 어머님 박정옥이었다. 말순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선이 슥 그녀의 외모와 자세, 손에 든 봉투로 향했다. 정아진의 어머니 박정옥은 단정한 단발머리와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스카프를 목에 둘렀고 첫 인사부터 매서웠다. 어머, 혼자 오셨어요? 아버님은 안 계시고. 말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했다. 예, 제가 혼자 키웠어요. 그 수진이 아버지는 일찍. 아, 그렇군요. 수진이가 참 잘 컸네요. 어머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그 미소엔 한 줄기 멸시가 숨어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박정옥은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수진이는 유학은 안 갔다 왔죠? 수진 씨가 명절은 어느 쪽에서 보내게 될까요? 참, 혼수는 어느 정도 준비하실 생각이신지요? 말수는 순간 맥이 풀렸다. 혼수. 딸이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튀어나왔다. 혼수는 수진이랑 이야기 좀 해봐야. 아, 그러시겠죠. 요즘엔 친정 쪽이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분위기예요, 뭐. 정옥의 웃음 뒤에는 고약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딸 수진은 어머니의 옆구리를 손으로 톡 치며 조용히 눈짓을 보냈다. 그냥 넘겨라는 신호 같았다. 말수는 순간 소외감을 느꼈다. 딸의 편이 되어야 할 순간에도 자신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식사 말미 커피를 마시던 중 박정옥이 말했다. 참, 인연이란 게 참 재밌죠. 저기 수진 씨 아버님이랑은 어디선가 뵌 적이 있는 듯해서요. 순간 말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님? 무슨 소리지? 수진의 아버지는 그들이 모른다. 이름도 얼굴도. 30년 전 말순이 키우기로 결심하며 지워버린 존재다. 그런데 그 순간 입구 쪽 문이 열리고 식당 직원이 고개를 빼꼼 내밀며 말했다. 정아진 씨 일행이시죠? 박기태 선생님, 잠시 뒤 도착 예정이십니다. 박기태.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말순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 이름은 수진의 친부였다. 불과 며칠 전이었다. 수진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혹시 아빠 연락처 아직 갖고 있어? 상견례에 그래도 한 번은 뵙고 싶었어. 나도 이제 결혼하잖아. 말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그날 밤 조용히 서랍 속 낡은 수첩을 꺼내 그 번호를 찾아냈고 수진에게 보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 박기태가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중후한 분위기에 정장이 잘 어울리는 중년. 박기태였다. 말수는 숨이 막혔다. 수진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아빠, 여기에요. 박정옥은 눈이 동그래졌고 정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님, 이분이 수진 씨 아버님? 그제야 말수는 알았다. 딸은 상견례 자리에 엄마를 조용히만 있으라 한 게 아니라 배경으로만 있으라 한 것이었다. 진짜 주인공은 그 남자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식당 테이블 위에 남겨둔 자신의 봉투가 떠올랐다. 거기엔 딸을 위해 마련한 혼수 대출 서류와 작은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아무도 그 봉투를 가져가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위치였다. 겨울이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아침, 오말수는 조용히 가게 셔터를 내렸다. 국밥집 불은 오래전부터 꺼진 지 오래지만 매일 한 번씩은 다녀왔다. 비닐 덮인 간판을 바라보며 정말 끝났구나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 말수는 결심했다. 딸 수진의 혼수를 마련하기 위해 남은 것들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예금 통장, 보험계약서, 퇴직금 명세표,
그리고 가게 담보대출. 말순의 이름으로 남은 것들은 전부 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괜히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그 애가 이런 거 알아서 뭐해. 내가 엄마인데. 말순은 혼자 중고가전 매장에 다녀왔다. 시댁에서 적어도 냉장고와 세탁기는 신혼용으로 맞춰야 한다는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지게 좋은 제품을 골랐다. 설치기사에게는 우리 딸 시집 가는 날이에요. 잘 좀 부탁드려요. 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그녀는 딸 수진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했다. 자기 삶은 잃었어도 딸의 삶만큼은 반짝였으면 좋겠다고 믿었다. 그날 저녁 수진의 집에 혼수가 도착했다. 박스에서 꺼낸 냉장고는 번쩍였고 세탁기엔 아직도 비닐이 씌워져 있었다. 말수는 하진과 함께 설치를 도왔고 등에는 진땀이 흥건히 맺혔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설치가 끝나자 수진은 딱 한마디만 했다. 엄마 고생했어. 근데 다음부터는 좀 미리 말해줘. 말수는 멈칫했다. 미리? 응. 이런 스타일 시댁이랑 좀 안 맞아. 엄마 감각은 요즘 거랑 좀 다르잖아. 말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피어오른 허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 딸을 위해 인생을 갈아 넣었지만 감각이 안 맞는다는 말로 돌아왔다. 며칠 뒤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그 시댁이랑 이야기하다가 엄마 얘기는 좀 안 하기로 했어. 무슨 말이야? 그냥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뒀어. 시댁이 좀 그런 걸 따져. 체면이나 집안 이런 거. 말수는 숨을 삼켰다.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된 거니? 엄마, 제발 좀 왜 그렇게 말해? 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래, 너 때문이지 나는 내가 전부였으니까. 그 전화 이후 말수는 며칠간 말이 없었다. 아무에게도.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가슴이 눌리는 것처럼 답답했고 자다가도 헛구역질이 나왔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그냥 배경이었구나. 결혼식 당일. 말수는 식장에 초대받지 못했다. 아니, 초대를 거절당했다. 엄마, 그냥 영상으로 볼래? 우리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아서. 말수는 알겠다고만 했다. 아무 말 없이. 결혼식 날 말수는 혼자 시장 근처 다방에 앉아 핸드폰으로 결혼식을 봤다. 화면 속 딸은 눈부시게 예뻤다. 눈가에 번지는 화장, 순백의 웨딩드레스, 손을 잡은 사위. 그 뒤편 단상에 앉은 사람은 박기태였다. 신부 아버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모든 하객이 박수를 치며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말수는 핸드폰 화면을 닫았다. 다방 주인은 물었다. 손님, 왜 울어요? 먼지 들어갔어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수지는 전화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톡 하나가 왔다. 엄마, 우리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고마워. 집은 너무 예뻐. 혼수 덕분에 칭찬받았어. 나중에 봐. 나중에? 말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그러다 결국 혼수용 대출 상환 고지서를 꺼내 들었다. 매월 원리금 127만 원. 상환 기간 5년. 말수는 고개를 떨궜다. 딸의 새 집에는 혼수만 남았고 자신은 죽은 사람이 되었다. 며칠 뒤 딸 수지는 친구들과 함께 찍은 SNS 사진을 올렸다. 신혼집 배경에는 말순이 고른 가전들이 그대로 있었고 댓글엔 시댁에서 혼수 다 해줬나 봐. 완전 럭셔리. 와, 부럽다 신랑. 집 엄청 좋네라는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말수는 조용히 댓글 하나를 썼다. 그리고 다시 지웠다. 어머님 밥은 드셨어요? 그 말에 말수는 울컥했다. 결혼식 이후 처음 받은 사위의 전화였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다. 어쩌면 진짜 아들 같은 사위가 생긴 걸까 싶었다. 하진은 처음부터 말이 많진 않았지만 예의는 바른 청년이었다.
자주 연락은 없었지만 명절엔 꼭 전화를 했고 가끔 말순에게 카카오 선물하기로 유자청이나 건강식품도 보내곤 했다. 그런 하진이 갑자기 전화를 해선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수진이도 좋아할 거예요. 말순은 그날 아침부터 시장 꽃집에 들렀다. 비싼 카네이션 대신 분홍 국화를 샀다. 손녀 같은 딸을 보는 마음으로 꽃을 들고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딸의 지폐를 눌렀다. 문이 열리고 하진이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추우셨죠? 그 순간 말순은 정말 눈물이 날 뻔했다. 나도 이제 대접받는 어른이 되는 걸까? 저녁 식탁 위엔 하진이 직접 끓였다는 된장찌개가 놓였다. 말순은 감동했다. 딸 수지는 퇴근이 늦어 곧 온다고 했다. 하진은 말순 옆에 앉아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 중간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순은 긴장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네, 무슨 일이에요? 그게요, 어머님께선 자주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말순의 손이 멈췄다. 네. 어머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요즘 워낙 바쁘고 저희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 뒤 하진은 덧붙였다. 수진이도 힘들어해요. 솔직히 어머님 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좀 무거워져서요. 말순은 젓가락을 꼭 쥐었다. 내가 무거운 사람이니? 그게 아니라 그냥 불편한 거죠. 아무래도 어머님 세대와 저희는 다르니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엄마 왔어? 말순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왔었다. 밥은 먹었고? 응. 밥 먹고 말도 들었지. 수진은 하진을 바라봤고 하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말순은 느꼈다. 이 집은 자신이 들어와선 안 되는 곳이라는 걸. 말순은 일어나 옷을 챙겼다. 하진이 말렸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말순은 웃었다. 나 예민하네. 그냥 잘못 온 것 같아서. 여긴 나랑 안 어울려. 수지는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엄마, 그냥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와. 그 말에 말순은 잠시 멈춰섰다. 다음은 없어. 걱정 마.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말순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엘리베이터 안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사위라는 놈이 날 내쫓았네. 그날 밤 말순은 시장 근처 한 평짜리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창문도 없는 방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겨울 냉기가 벽을 타고 스며들어왔다. 그리고 딸에게 톡 하나를 보냈다. 잘 살아라. 건강히.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일십. 그 두 글자가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면 충분했다. 며칠 뒤 말순은 병원에 갔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MRI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담당 의사는 말했다. 보호자 없으세요? 수술 동의서 서명 받아야 해서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나 혼자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의사조차도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가 허리를 붙잡고 길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누군가가 다가왔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그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모르는 남자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 순간 말순은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딸을 안고 병원비를 내지 못해 계단에 주저앉아 있던 그날. 그날도 누군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박기태였다. 병원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오말수는 진통제를 손에 쥐고 천천히 걷는다. 병원 복도를 나와 택시를 기다리려다 멈춰섰다. 갑자기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이 너무 또렷하게 다가왔다. 보호자분 계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비수처럼 꽂혔을까? 보호자라는 단어는 어느새 그녀 인생에서 사라져 있었다. 남편은 오래전에 도망갔고 자식은 이제 보호자의 길을 거부했다.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두꺼운 패딩 점퍼 속으로 스며드는 냉기에 그녀는 어깨를 잔뜩 웅크렸다. 손바닥에 있는 진통제 포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앞이 흐려졌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망설이다가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다가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진에게서 톡이 하나 왔다. 엄마, 미안. 오늘 회의가 늦어서. 무슨 일이야? 말수는 답장 대신 그냥 눕는다. 등이 식은 바닥에 닿자 뼈마디가 시려왔다. 자기 몸 하나 누일 따뜻한 공간이 없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어린 수진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엄마, 나 여기 있어. 라며 안기던 꿈.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벽지는 곰팡이 자국으로 얼룩졌고 방 안은 적막했다. 그 따뜻한 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며칠 뒤 수진이 연락을 해왔다. 엄마,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 카페였다.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 수진은 노트북을 옆에 두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허리 상태 많이 안 좋다며.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해야 한대. 근데 입원은 혼자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알아봤어. 말수는 찻잔을 들었다가 멈췄다. 수진의 말투에서 뭔가 낯선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뭘 알아봤는데? 수진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넓은 마당, 깔끔한 침대,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속은 분명히 좋아 보였다. 하지만 그 이름은 해늘 실버케어 요양원. 말순의 손이 떨렸다. 나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니? 수지는 민망한 듯 눈을 피했다. 엄마, 그게 내가 너무 바쁘고 이젠 애도 봐야 하고 일도 많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나를 버리겠다고. 엄마,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거기 시설 진짜 좋아.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지금보다 100배는 나을걸. 말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찻잔 앙커피가 식어가는 모습이 마치 자기 인생이 식어가는 것 같았다. 요양원에 가면 누가 내 말 들어주니?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너도 나 키울 땐 감정적으로 키워줬잖아. 수지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나 진짜 더는 감당 안 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제발 이해 좀 해줘. 그날 밤 말수는 한참을 걸었다.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냥 오래 걷고 싶었다. 다리가 아팠고 허리는 휘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유일한 나답게 사는 방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국 요양원에 찾아갔다. 해늘 실버케어 요양원. 정문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치매 노인의 괴성, 알 수 없는 소독약 냄새,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텅 빈 시선의 노인들. 그곳은 깨끗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었다. 요양원 담당자가 말했다. 따님이 미리 상담 신청하셨어요. 일단 입소하시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시긴 해요. 1인실은 조금 비싸고 4인실 정도로 하시면. 말수는 말을 끊었다. 저기요. 네. 여기 죽은 사람만 받는 거죠? 예. 나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은 싫어서요. 담당자는 당황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허리 통증을 참으며 천천히 발을 뗐다. 내가 왜 여기 와야 하지?
내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나? 그날 밤 말수는 종이에 편지를 썼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날 요양원으로 보내줘서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 나는 지금까지 나 없이 살아왔구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한다. 그 편지는 붙이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공원길을 뚜벅뚜벅.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녀는 마주친다. 한 남자. 30년 전 가장 아픈 날 떠난 박기태. 어떤 계절은 갑자기 찾아온다. 말순에게 있어서 박기태는 그런 존재였다. 잊었다고 생각한 사람. 지워졌다고 믿었던 사람. 그러나 어느 날 한겨울 바람 속에서 갑자기 얼굴을 드러낸 기억이었다. 말순이 박기태를 다시 본 건 그날이었다. 요양원 상담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오랜만에 재래시장 골목을 걸었다. 낡은 간판들, 고소한 기름 냄새, 그리고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 그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엄마였고 장사꾼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런데 그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손에 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멈춰 섰다. 말순이냐? 말순은 걸음을 멈췄다. 수십 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목소리. 시간 속에 묻혔던 이름이 그 목소리로 다시 깨어났다. 기태 씨?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젊었을 때는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주름진 눈가와 굳은 입술 사이로 서서히 떠올랐다. 박기태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물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허리도 예전처럼 곧지 않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말수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왜 그때 떠났냐고. 왜 딸을 한 번도 찾지 않았냐고.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눈빛을 마주했다. 박기태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너 찾으러 온 거야. 수진이 결혼식에서 너 얼굴도 못 보고 갔더라. 말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야? 의미 있어. 지금이라도 보고 싶었어. 너한테 제대로 말하고 싶었어. 말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앉았다. 그 골목 어귀엔 낡은 의자가 하나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바람을 맞았다. 나 수진이한테 아버지로 인정받았어. 근데 이상하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허하더라. 왜? 내가 없었으니까. 그 말에 말수는 흔들렸다. 수십 년을 혼자 쌓아온 감정이 눈시울에서 부글거리기 시작했다. 과거. 그들은 20대 초반 고향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기태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말수는 웃는 게 예뻤다. 밤마다 편지를 주고받았고 함께 도망치듯 도시로 나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기태는 꿈을 쫓아 떠났고 말수는 딸을 안고 남았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수는 그를 미워하면서도 어딘가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다. 기태가 말했다. 우리 지금이라도 같이 살까? 말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미쳤니? 미쳤지. 너 다시 보는 순간부터 미쳐 있었어. 말수는 눈시울을 훔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거라곤 통장 잔고 몇천 원, 허리 디스크, 딸한테 외면당한 자존심뿐이야. 괜찮아. 나도 없어. 아들한테 버림받은 아버지거든. 근데 있잖아, 둘이 없으면 하나라도 만들어 볼 수 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덮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재앙 같았다. 며칠 후 말수는 박기태가 살고 있는 시골집으로 갔다. 서울 외곽, 텃밭이 딸린 작은 단층집.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고 마당엔 닭이 몇 마리 돌아다녔다. 말수는 안으로 들어가며 묻는다. 이 집 전부 다 내 거야? 응. 대출도 없어. 대신 불편해. 불도 가끔 나가고 겨울엔 날로 피워야 해. 말수는 웃었다.
그런 거 익숙해. 그녀는 천천히 거실에 앉았다. 주방에선 기태가 라면을 끓였다. 국물이 끓는 소리, 창밖의 바람 소리,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말수는 생각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을까? 며칠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야? 왜 연락 안 받아? 말수는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한참을 망설이고는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이제 엄마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수진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엄마는 이제 엄마를 책임질게. 박기태는 뒤에서 묻는다. 뭐라고 하셨어? 몰라. 그냥 고마웠다고. 기태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은 텃밭을 바라본다. 가슴 속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인생은 여전히 고단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순이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첫날이었다. 도시의 아스팔트는 언제나 말라 있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늘 젖어 있었다. 비가 와서 젖은 게 아니라 살아오며 흘린 눈물과 땀, 말 못할 고독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말순은 그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풀냄새 나는 시골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었다. 손에 쥔 건 홈이었고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텃밭을 뒤적였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매일 해가 떠오르는 풍경 속에서 느낀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박기태와 함께한 지 한 달. 처음엔 불편했고 어색했다. 낮엔 밭을, 밤엔 라디오를 듣고 도란도란 이야기. 별거 아닌 시간들. 하지만 말수는 그 별거 아닌 시간 속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존중을 받았다. 기태는 그녀를 애미도 엄마도 아닌 말순이라고 불렀다. 그 단 한마디에 말순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작은 읍내 마트, 비닐봉지에 대파와 콩나물을 담고 나오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건 수진이었다. 말순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진아, 어떻게 여길?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는 놀람도 반가움도 아닌 혐오와 분노였다. 장 보고 있었어.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하진이한테 들었어. 엄마가 아저씨랑 여기서 산다고. 그게 사실이야? 말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살아. 너희들 보기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서. 말도 안 돼.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수지는 핸드폰을 책상에 탁 내려놨다. 그 화면에는 말순과 기태가 텃밭 앞에서 찍은 사진이 떠 있었다. 웃고 있는 말순. 그 얼굴이 수지는 믿기지 않았다. 엄마, 이게 대체 뭐야? 엄마가 왜 저런 사진을 찍고 왜 다른 남자랑 같이 살아? 말순은 조용히 대답했다. 다른 남자 아니야. 수진이 아빠야. 그 아저씨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던 사람이야. 엄마 혼자 키운 거잖아. 왜 이제 와서 엄마 체면도 없어? 말수는 가만히 수진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엔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자존심, 체면과 사회적 위치만이 가득했다. 체면? 내가 널 키운 30년, 내가 일하며 맞고 병원도 못 가고 참고 살아온 날들. 그건 체면도 아니었구나.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내 인생이야.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나 진짜 실망이야. 지금 나를 망신 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말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냥 이제 나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야. 그 말에 수지는 주먹을 꽉 쥐고 나가버렸다. 카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남겨진 말수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다. 식은 커피는 썼다. 하지만 그 쓴맛조차 이제는 그녀에게 익숙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기태가 물었다. 딸이었지? 어떻게 알았어? 그 얼굴 나도 예전에 본 적 있거든. 말수는 조용히 웃었다.
기태가 국을 데우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자기 목소리로 말했잖아. 그거면 된 거야. 그 말에 말수는 울컥했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말. 자식이 건네지 않았던 말. 내가 내 인생을 말할 자격이 있다는 말. 창밖엔 별이 가득했다. 기태는 따뜻한 물수건을 그녀의 손에 올려주었다. 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이 나 미워하겠지? 그래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엄마답게 살려고 했던 이유를. 다음 날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꺼냈다. 어린 시절 사진. 그 속에서 웃고 있던 엄마.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손. 처음으로 생각했다. 엄마는 언제부터 혼자였을까? 수진은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고치고 있었다. 화장은 이미 완벽했다. 다만 흔들리는 감정의 틈새를 가리고 싶었을 뿐이다.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들 때마다 가슴 속에서 애매한 죄책감이 올라왔다.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야. 이건 내가 잘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야. 스스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그녀조차 헷갈리고 있었다. 며칠 전 시골에서 돌아온 후 수지는 멍한 얼굴로 거실을 청소했다. 말순의 존재가 그녀 삶에 다시 등장한 것 자체가 불편했다. 사위하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수진아, 나쁜 뜻은 아니야. 그런데 어머님 지금 상태면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하지 않아?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어머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 말이 끝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날 밤 검색창에 노인요양원 입소 방법을 입력했다. 상담을 받은 곳은 도심 외곽의 프리미엄 요양원이었다. 겉보기엔 호텔 같았고 웹사이트엔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상담실 직원은 전문적이었다. 어머님 상태가 허리 디스크와 신체 활동에 제약이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일반 병동보단 보호 전문실이 좋겠네요. 가족 방문은요? 언제든지 가능하세요. 다만 예약은 하셔야 해요. 입소 후 첫 한 달은 정서 적응을 위해 가족 접촉을 제한합니다. 수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가족 접촉 제한이라는 단어에서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감정을 묻었다. 어차피 엄마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았던 사람이다. 지금은 본인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정리일 뿐이었다. 며칠 뒤 수지는 요양원 입소 서류를 손에 쥐고 박기태의 집을 찾아갔다. 텃밭 앞에 앉아있던 말수는 그녀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 내가 여길 또 오다니.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말순의 미소가 멈췄다. 이건 뭐니? 요양원 서류야.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지? 엄마, 우리 이제 안 돼. 기태 아저씨랑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 근데 행정 처리는 내가 해야 하잖아. 말수는 서류를 천천히 열어봤다. 입소 신청서, 건강기록 동의서, 보호자 서명란. 어디에도 사람은 없고 환자만 있었다. 날 정리하려는 거니?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수는 서류를 들고 천천히 찍기 시작했다. 엄마,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조각난 종이가 바람에 날아갔다. 마당 구석으로, 흙길 위로, 풀숲 속으로. 넌 엄마를 버렸어. 엄마, 난 엄마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넌 엄마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야. 그 말에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말수는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지쳐 있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에 수진은 주먹을 꼭 쥐었다. 좋아. 그러면 나도 엄마 없는 걸로 할게. 수진은 그대로 등을 돌려 집을 나갔다. 박기태는 마당 귀퉁이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말순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잘했어. 나 너무 심했나? 아니야. 이제야 너는 내 편을 들어준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맥주를 한 캔 열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마음만 남았다. 핸드폰을 열자 엄마의 번호가 떠 있었다. 그리고 메시지 한 줄. 수진아, 너도 언젠가 너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거야. 엄마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단다. 수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뒤집은 채 눈을 감았다. 한편 박기태의 시골집. 말수는 혼자 고구마를 굽고 있었다. 가만히 불을 바라보던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나 혼자네. 기태가 다가왔다. 아냐? 이제부터가 진짜 너야.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도시는 늘 바빴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속도에 묻혀 살아갔다. 하지만 어떤 부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멈추게 한다. 말순이 사라진 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지만 딸 수진의 집엔 고요한 공포가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수진은 계획대로 요양원에 인계하기 위해 엄마를 데리러 갈 예정이었다. 비용, 병실, 복지사, 차량 이동까지 모두 예약 완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행정 속에서 수진은 마음을 비우려 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 하진의 말에 수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비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박기태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톱 끝을 물어뜯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다. 기태는 마당에서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진은 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우리 왔어. 조용했다.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만 남아 있었다. 보일러는 켜져 있었고 차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말수는 없었다. 엄마. 기태가 들어왔다. 찾지 마. 그 사람 어제 떠났어. 네. 아무 말 없이. 밤중에 짐도 없이 조용히 나갔어. 수지는 거실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식탁 위에 올려진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노란 봉투. 아무 장식도 없고 겉면엔 수진아라는 글씨만 적혀 있었다. 수지는 손을 떨며 그 편지를 열었다. 편지 내용.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땐 나는 아마도 어디선가 조용히 내 발로 걸어나간 뒤겠지. 요양원? 그래, 처음엔 나도 고민했어. 이젠 나도 돌봄을 받아야 하나?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딸아, 나는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존중이 필요했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마음이 단지 짐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이. 엄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 늘 너만 봤고, 너만 지켰고, 너만을 위해 존재했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하루를 살아보고 싶더라. 그래서 떠난다. 어디로 가냐고 묻는다면 정확히는 나도 몰라. 다만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나를 데려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야. 수진아, 너도 언젠가 부모가 될 거야. 그때 오늘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엄마가 내 인생을 위해 사라져준 걸 저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잘 살아라. 말순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편지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하진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떠올랐다. 엄마가 늘 입에 달고 살던 말. 나는 괜찮아.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그 말이 얼마나 가혹한 자기희생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수지는 회사를 쉬고 있었다. 무기력했고 자꾸만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엄마에게서 올지도 모르는 연락을 기다리면서. 그러다 어느 날 기태에게 문자 한 통이 왔다.
걱정 마라. 말순이는 잘 지낸다. 서울 근처 작은 절에서 자원봉사 중이다. 어쩌면 이제야 편히 웃는 얼굴을 본 것 같다. 수지는 핸드폰을 쥐고 창밖을 봤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있었다. 엄마가 있다는 그 절. 거기서 엄마는 뭘 보고 뭘 느끼고 있을까? 정말 나 없이도 행복할까? 그 물음은 그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다. 나는 엄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녀는 울고 있었다. 30년을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리고 있었다. 새벽녘이었다. 절 마당에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말수는 빗자루를 손에 들고 천천히 낙엽을 쓸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거칠고 굳었지만 이제는 그 손이 누구의 밥숟가락을 챙기기 위한 것도 누군가의 빨래를 널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제 그 손은 자기 하루의 시작을 위해 움직이는 손이었다. 절집의 삶은 조용했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에서 배식을 돕고 비어있는 방을 닦고 오후엔 산책을 하며 나무와 이야기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자 방 안에 누워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도 나로 살았다. 그 한마디가 평생 듣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게 가슴을 적셨다. 어느 날 오후 절로 작은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강수진. 내용물은 책 한 권과 짧은 손편지. 수진의 편지. 엄마. 사실 며칠 동안 엄마가 보낸 편지를 수십 번 읽었어. 화도 났고 울기도 했고 가장 큰 감정은 미안함이었어. 엄마, 나 사실 무서웠어. 엄마가 나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엄마가 항상 필요할 거라고 믿었는데 엄마가 없으면 내가 더는 누군가에게 딸일 수 없다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 이제야 깨달아. 엄마는 나한테 인생을 줬는데 나는 엄마한테 상처만 줬구나. 용서해달라고는 말 안 할게. 다만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찾아가도 돼.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진 드림. 말수는 한참을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마음 한가운데에 따뜻한 불이 피어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꿈을 꿨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있었다. 장터에서 순대를 썰고 딸의 도시락을 싸고 혼자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도 웃고 있던 모습. 그 모든 장면 속에서 그녀는 나를 잊고 있었다. 하지만 꿈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입으로 뱉었다. 오말순. 그 순간 꿈속 자신이 처음으로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절 뒷산에 올라간 말수는 넓게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매서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 바람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하고 깨끗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살아줘서 고마워. 말수나 그동안 고생했다.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하나 보였다. 천천히 산길을 오르고 있는 젊은 여인. 수진이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자마자 멈췄다. 말수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다. 올 줄 알았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왜 엄마가 떠났는지. 늦지 않았어. 그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절 마당의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다. 말수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이제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널 사랑할 거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엄마 품에 고개를 묻었다. 하늘은 맑았다. 바람은 부드러웠다. 오말순의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